자, 다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만 선고를 받으면 1심에서 예. 이제 물론 최종까지 가야 되겠지만 3심까지 국민의힘이 397억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관심이 큰 사항인데 지금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윤석열 씨가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최근에 말을 바꿨습니다. 예. 전성배를 만나긴 했는데 무속인인 줄 몰랐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그 당시 그 뇌물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서울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예. 앞으로 이 재판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윤우진 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목소리가 담긴 녹취가 진즉 공개가 된 사안이라서 예. 그거는 빠져나가기 굉장히 어려울 거고 해명도 못할 거예요. 여러 관련해서 드러났고 윤우진 씨가 당시에 보였던 모습이 수사가 착수되니까 도망갔거든. 예. 그러고 나서 들어왔는데 체포 구속돼가지고 또 바로 석방됐어요. 그리고 또 무죄까지 됐다고. 그래서 정년퇴임을 하면서 퇴직금까지 다 그대로 받았습니다. 예. 그러다 나중에 다시 재수사가 돼가지고 구속되고 처벌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뭐 전성배 씨 관련해서는 그게 본인은 뭐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빠져나가 보려고 한 건데 사실상 자백한 거죠. 내가 거짓말했다. 뭐 네. 이런 거고. 그러니까 뭐 그걸 피하기는 어려울 거고. 이제 유감인 것은 김건희가 구약을 다 외운다. 뭐 저 서울대를 나왔다. 뭐 이런 소리들 윤석열이 그 뻥친 거 많은데. 예. 그다음에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누구한테 저기 1인 매매했다가 속은 거다. 그러면서 당시에 공개한 주식 통장은 일부 아주 이상한 것만 공개하고 말았단 말이죠. 여러 가지로 거짓말한 게 엄청 많았죠 그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추가 기소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2차 특검에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건지 뭐 거기에 김건희 주가 조작 정도만 포함이 돼서 매우 유감입니다. 구약 그걸 웬다는 거 그거는 확인이 가능한데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재판정에 불러내가지고 한번 외워보세요 하면은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빠져나가려면은 예. 나는 김건희가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내 앞에서 일부를 외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었다.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가 내 앞에서 뭐 한 3분 정도 외웠는데 나는 그걸 전부 다 외운 것처럼 알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내가 바보라서 나는 그런 줄 알았다. 구약이라는 게 뭐 외우면 외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어거지를 써야 돼요. 근데 구약이 분량이 그게 성경책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알지 않아요? 안 읽어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신약은 조금 있고 성서 그 얇은 종이로 그게 얼마나 두꺼워요. 예. 그걸 다 외운다니 김건희가.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항상 재판에서는 저기 피고인들이 자기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해서 변호인과 상의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가끔씩 판사들이 받아주면 결국 우리가 나오는 게 그 말이 있잖아요. 법꾸라지. 예, 예. 그렇죠.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궁리를 만들고 그걸 변호사들이 설득을 해서 판사가 받아주면 무죄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봤잖아요. 법을 예. 공부하고 법을 안다는 자들이 얼마나 법을 이렇게 오남용하는지. 그러니까 법꾸라지라는 말이 쓰인 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요. 예. 우리가 저 윤석열 정부의 행태 또 조금만 더 올라가 보면 이제 이명박 때부터 어찌 보면 좀 회자된 얘기긴 한데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뭔가 이렇게 착각하고 환상을 갖고 있었던 법조라는 집단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고 있어서 윤석열의 공로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특검이 지금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3심까지 가가지고 이제 100만 원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397억 원을 다 토해내는 거죠. 네, 정당사에서 예. 정말 처음인 일 아닙니까? 이게 희한한 게 예. 그 소위 수구 족벌 언론이 그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 그걸 제목으로 기사를 많이 쓰던데. 예.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쫄리는 거예요. 이게 397억을 사실 그 전부터 이제 선거법 위반 얘기하면서 이거 다 토해낸다는 얘기 저도 여러 군데서 말씀드렸었는데 400억을 마련하려면은 어디 가서 누구 뒤통수를 때려서 강도를 해오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망하든지 이제 두 길밖에 없는 건데 건물을 팔면 되잖아요. 아마도 저기가 되면은 이제 유죄 확정될 것 같으면 건물 팔고 당명 바꾸고 이제 그 빠져나갈 법꾸라지 짓을 또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망해야 되는 당인데 저것 때문에 어차피 망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해산하자. 뭐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극우 세력한테 그 성금이란 몫으로 돈을 거둘 수도 있잖아요. 예, 우리 그렇죠. 당을 살리자 뭐 그런 사람들이죠. 의미로. 얼마 전에 뭐
누구야?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그러지 않았어요? 100억을 모아야 된다고 1000만 원 1억씩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여하튼 뭐 돈이 많은 집단이니까 뭐 알아서 자기들끼리 해결하든지 근데 또 그만큼 돈을 아까워하는 집단이니까 예. 윤석열한테 다 떠넘기지 않을까. 자, 다음으로 국회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법사위원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그리고 상임위원도 전부 독식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 지금 국회 활동을 제대로 도와주지 않으니까 정청래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금 발끈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대통령도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 아니 했었습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대한민국을 바꾸고 정책을 구현하는데 국회가 입법을 제대로 안 해주고 그걸 뒷받침 못하니까 너무 느리다라고 원망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사실은 정청래 당대표랑 한병도 의원이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걸 잘 서포트하기 위해서 조직도 만들고 계속해서 빠르게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본회의와 상임위를 잘 굴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당정청의 합은 좋은데 문제는 데이터를 쫙 뽑아보니까 아니 국민의힘이 위원장이면은 회의를 안 열어요. 제대로 안 상임위가. 열었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그거를 쭉 다 22대 운영 실태를 데이터로 뽑아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법사위랑 과방위가 제일 많이 열었어요. 90번. 90번. 저기는 위원장이 우리 쪽이잖아요. 그렇게 계속 이슈가 되고 공방이 되고 그러면서 법안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제일 꼴등인 데가 성평등 가족위원회와 정보위원회. 24번, 21번. 그래서 너무 적어요. 왜 그러면은 잘 안 열리느냐? 결국에는 위원장이 개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장이 안 돼, 못 열어 이러면은 못 열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국민의힘이 일을 안 하려고 작정을 한 게 21대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22대에도 계속 성과내는 이재명 정부의 발목 잡기를 하려면 회의를 열면 안 돼요. 회의를 열면 안건이 검토되잖아요. 법안이 토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 수정이 되거나 보완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이것이 상정이 되고 법사위로 가고 본회의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려면 회의를 안 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안 열면 자유시간이 많아요. 일을 안 해도 돼요. 세비는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내가 지금 뭐 다른 정치적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다음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쉽지 않은데 지역이나 다지러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계속 지역 정치하면서 본인만 그 지역에서 인지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런 이기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 그러면서 아 진짜 이제 후반기 상임위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5월 달까지가 전반기고 예. 이제 6월 달부터 지선 끝나고 나면은 새롭게 다 개편돼 갖고 위원장이랑 간사랑 다 바뀌는데 그럴 때 정말 여당이 주도할 수 있는 상임위 개편. 그럴 때 위원장 정말 독식을 해도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렇게 뒷받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도까지 검토할 정도로. 근데 지금은 지지율이 뒷받침되고 있고 일하는 정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일정 부분의 공감대가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온 거죠. 예. 무엇보다 그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간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피해가 우려됩니까?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보기는 예, 하지만 없지만, 예. 만약에 법사위원장에 사실은 나경원도 간사 아직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못하고 있죠. 근데 예. 위원장을 한다. 그러면 이제 법사위가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예. 예. 위원장이 근데 안 여는 거죠. 이게 정말 문제인 게 뭐 계속 비판이 되고 있지만 많은 상임위가 법안을 검토하고 통과를 시키면은 다 그 법안이 체계 자구 검토를 위해서 법사위에서 한 번은 거쳐야 걸러져요. 되잖아요. 예. 근데 법사에 이렇게 모든 상임위에서 온 것들이 쫙 쌓이는데 이거를 느리게 하거나 안건을 안 올리거나 회의를 안 열어버리면 결국에는 본회의가 잡혀도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가 안 되면은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본회의 열고서는 뭐 그럼 5건 통과시킬 건가요? 뭐 한 건 시킬 건가요? 그래서 법사위가 항상 옥상옥이다. 그리고 본인들이 발목 잡기를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하원과 상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비판들이 그동안 많았거든요. 그거를 아주 악용하는 기전으로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 개헌도 안 하겠다 그러죠. 뭐 그러면은 법안 검토도 제대로 상임위 안 열고 그거는 21대에도 마찬가지였어서 일을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게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요. 더더욱이 본인이 야당이면은 할 수 있는 게 반대와 비판과 발목 잡기거든요. 필버도 그래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를 스스로 한번 성찰해 보길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줄 확률은 0%네요. 불가능해요. 네. 이거는 있을 수 없고요. 예. 당연히 일하는 여당으로서 법사위원장은 사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 법사위가 열려도 얼마나 난리뽀대기를 치면서 못하게 막습니까? 뭐 예. 다가와고 위원장한테 이거 못하게 막고 물리적으로 뭐 피켓팅하고 뭐 고소고발에다가 정회시키고 막 그러는데 야당의 위원장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네. 최근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가 보기에 서울시장보다 더 주목받는 게 다름 아닌 대구시장 같습니다. 대구 너무 핫해요. 완전히 네. 핫하죠. 예.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예. 단독 후보로 나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김부겸 총리 나와라 이렇게 군불대면서 지금까지 올라왔잖아요. 한 예. 30일 정도에는 기자회견으로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은데 뭐 알려준 바로는 서울에서 한 번, 대구에서 한 번 하면서 출마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정청래 당대표를 얼마 전에 만났잖아요. 예. 그리고 언론에서는 뭐 인터뷰 기자가 물어보면은 아니 우리도 부산의 전재수처럼 뭔가 특별법 같은 거 선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대구에도 당이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기본적으로 이전에도 여러 번 출마를 했었고 당선도 돼갖고 62%로 국회의원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떨어질 때도 최소한 40% 40%는 이상으로. 본인이 예. 지지율을 받았던 거예요. 기본 인물로서의 40%가 있는데 사실은 그때도 박근혜 정권의 2년 차일 때도 40%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장관도 하고 총리도 했잖아요. 예. 몸값이 더 올라갔고 그런 분이 정말 대구를 위해서 시장으로서 헌신을 한다는 메시지가 대구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작동할 거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이진숙 같은 사람이 대구시장 돼봐요. 그러면은 대구에는 떨어지는 떡고물이 없을 것 같아요. 준다 그래도 우리는 안 받아요 이러면서 계속 우리는 윤석열이다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도 합리적인 사고를 합니다. 정말 어느 당의 시장이 나와야 대구가 지금 계속 인구 소멸에다가 경제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이것을 우리도 반등을 할 것인가 당연히 고민할 거고요. 그렇다면 김부겸 총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김부겸 총리는 또 겸손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지금의 그런 여론조사에서 내가 1등으로 나오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 라고 겸손한 발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대구에서는 국민의힘의 공천이 개판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주호영 의원이 또 무소속으로 나와서 뭔가 3파전, 4파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현역 의원들이 뭐 추경호, 윤재욱 이런 분들도 올드보이들이잖아요. 사선했고 이미 많이 하셨는데 또 대구에서 정치하려고 또 오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정말 안 바뀌고 있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좌절감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 김부겸 총리의 지지로 승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 시장 했죠. 컷오프에 든 거에 대해서 예.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올까요? 지금 어떤 카드든 간에 지금 검토하면서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하는데 고민하고 있는 거죠. 우선은 무소속으로 나오면 국회의원 배지는 내려놓고 와요. 예. 그래서 본인이 이걸로 정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예전에도 2016년에도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당선된 기왕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 처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갖고 진짜 국민의힘, 민주당, 본인 무소속 3파전 됐을 때 그래서 김부겸 총리가 당선이 됐을 때 예. 본인은 유승민 의원보다도 더 큰 배신자론에 평생의 정치적 마무리를 쓸쓸하게 해야 될 리스크도 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오더라도 나중에 극적인 또 결합 국민의힘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뭔가 협상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예측까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무소속으로 하는 게 배지를 떼고 나올 만큼의 가치가 있을 것이냐 그 예.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무소속 못하고 있죠. 그 결과를 누구보다 지켜볼 게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공천장을 안 줄 것 같으니까 무소속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주호영이 이제 무소속으로 대구시장 나오면 본인이 그 자리를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고 그래서 무소속 연대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한 연대가 예. 가능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주호영 의원도 계속해서 이 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 윤석열이랑 이제 단절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해갖고 사실 찍혀가지고 이번에 컷오프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동훈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서로가 그래서 연대나 협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또 다른 국민의힘과 보수 내에서의 물결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려고 하는 건데 과연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이게 주호영이라는 오래된 육선한 국회 부의장 정치인과 한동훈이라는 검찰 출신의 어떻게 보면은 정치 경험이 1도 없는 이 두 사람의 연대가 각자 동상이몽하면서 이렇게 유기적인 화합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